시작. 네, 여러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통일신라의 경제 파트와 그다음에 문화 파트. 즉 문화 파트는 제가 저번 시험에서 있었던 삼국의 대외 교류까지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요. 통일신라 경제와 문화 파트. 물론 이 문화에는 삼국시대 파트도 이번에 설명을 드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삼국시대 대외교류와 관련해서 이번 시험범위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그럼 통일신라 통일신라 경제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이 경제 파트에서 내가 설명했던 것들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는 신라의 지방 경제 상황. 근데 특히 이 지방이라는 것은 서원경 주위의 4개 촌락과 관련된 경제 상황이라고 했어. 그렇죠? 이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를 말을 하는데요. 1934년 노다이사 쇼쇼인 한국말로 정창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바로 일본 천황가의 보물들을 놓는 곳입니다. 노다이사라는 것은 노다이지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대단히 엄청 큰 불상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인데요. 그 절의 창고에 1930년에 그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한 조선의 어떤 한국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을 많이 거기다가 가져갔는데, 도자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쌀 때 포장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포장지로 싸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포장지를 펼치는 도중에 그 포장지가 뭐였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야. 신라 촌락 문서였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즉 언제 밝혀졌다고요? 1933년에 일본에서 밝혀집니다. 신라 촌락 문서. 바로 지방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 문서를 작성했던 이유는 정확히 인구수를 파악해만 세금과 군대 징집에 용이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제 상황은 뭐야? 대외 교류 혹은 교역이야. 근데 이 대외 교역은 누구로 퉁쳐된다고요?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핵심적으로 그 일을 했던 지역은 장보고가 살던 청해진 지금의 완도 지방이라고 했고요. 요건 키워드 속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마로 경제 파트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통일신라 경제 쉬고요. 자, 통일신라와 관련된 것도 이제 뭘 볼 거냐면요. 통일신라 사회와 문화 파트입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 사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바로 이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뭐야? 육두품의 존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육두품. 그래서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한데 사회 불만을 많이 가졌다고 했고, 대표적인 육두품, 우리가 알아야 할 육두품 누가 있다 했어? 최치원이라든가 또 장보고라든가 또 같은 한 세트죠. 네. 우리 유진스무 알려진 원희호 스님이라든가 설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육두품이었다 그랬고, 이 육두품들은 바뀌지 않은 사회, 특히 요 둘은 다르지만 요 최치원이 여기 대표적인 육두품들이고요. 육두품들은 뭐 다 결과가 달랐지만 이 육두품들은 결국엔 바뀌지 않은 신라 사회를 보고 실망했고, 나중에 누구와 연계해서 뭐에 주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호족들과 연계가 돼서요. 나중에 후삼국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3회 파트에선 육두품 기억하시고요.
자, 통일신라 문화는 뭐겠어요? 문화는 단언컨대 뭐야? 불교입니다. 불교. 제가 불교 하면은 불교와 관련된 사람으로는 세 사람: 원효, 의상, 해초 스님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Put your hands up. 나무아미타불 뭐야? 춤을 추면서 뭐야? 나무아미타불을 강조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신경 썼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기억하셔야 될 거 뭐야? 목탁으로 비트 쪼개면서 뭐야? 나무아미타불 그렇죠. 나무아미타불을 강조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즉 유진 스님 원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비틀어 하면서 뭐 유진스로 했다. 너는 몇 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막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면서 막 불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유진 스님이 원조가 아니라 신라시대 원조가 있었다면 바로 원효 스님이다. 그리고 원효 스님은 추가로 아들도 있으셨는데 누구요? 설총이라는 아들도 있고, 설총하면 모두 이두를 만들었다. 즉 우리나라식으로 한자의 뜻과 음을 정리한 이두를 정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총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의상대사 관련해서는 원효 스님과 다르게 원효 스님은 육두품이었지만 진골규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과 절친이었지만 이렇게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원효 스님처럼 막 춤추고 나무와 밑을 목탁 비트 쪽에서 부처 했어? 외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우리 너무 우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전파를 보통 어떻게 하신다? 불교의 교리를 그림책으로 펴낸다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 물론 이것도 어렵습니다. 법계도란 책을 짓거나 플러스 뭐야? 그 유명한 낙산사라든지 부석사와 같은 이러한 절들을 창건하셔서 절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해초 스님은 신라인 최초로 이곳을 직접 갔다 옵니다. 바로 천축국이라는 데를 갔다 와요. 천축국은 지금 어디? 인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인도 지방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 왕호 천축국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초 스님과 관련해서 왕호 천축국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신라 문화는 불교 문화로 퉁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까 말했던 삼국시대 대외교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대외교류인데요. 제가 이 삼국시대 대외교류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것은 누구와의 교류?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과의 교류나 당나라와의 교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봤었는데 이 서역과의 교류, 즉 아랍, 페르시아, 유럽 쪽을 동양에서 서역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서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각조총이라는 무덤 벽화, 거기서 씨름하고 있는 고구려인과 코가 엄청난 그 눈이 부리부리한 아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씨름 장면을 통해서 이때 고구려에 많이 왔었구나, 교역을 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요. 보지도 않는 사람을 벽화에다 그려놓겠습니까? 그죠? 또 저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는 요 궁전에, 아프라시아 궁전에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교역했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럼 고구려가 있냐?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 봤던 바로 황남 대총에서 유리 그릇 같은 게 나온 걸로 봐서 사사당조 페르시아가 교역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경주 계림로에서 무덤파다가 길에서 그냥 검이 하나 발견했는데 검은 이제 녹슬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껍데기만 났어요. 그 검을 넣는 집만 나왔는데 그 검집이 로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의 교역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신라 원성왕의 무덤을 보면요, 원성왕에 보면은 무인으로 추정되는 무인석이 하나 딱 그 능 앞에 있는데 그 아무리 그 모습을 봐도 신라인처럼 생기지 않았어. 아랍이나 페르시아 계열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 생각보다 많이 서역과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들 잘 보시길 바라고요. 키워드 속속도 꼼꼼히 보시길 바라. 알겠죠? 알겠죠? 네. 자, 이것으로 통일신라와 삼국시대 교육과 관련된 건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다음 나라 통일신라 북쪽에 누가 있었죠? 바로 발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통일신라 1부, 그다음에 발해랑 통일신라의 경제문화 파트 2부, 3부 고려 이렇게 해서 총 파이널 특강은 3부로 제작되겠습니다. 있죠?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볼 나라는 발해입니다. 선생님 발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발해가 되게 적습니다. 하지만 발해 뭐야? 출제 100%라고, 그쵸? 어떠한 시험도 100%야. 특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죠? 발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발해 먼저 우리 정치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누가 세워요? 대조영이 건건 거. 솔직히 뭐 이런 것까지 적어줘야겠어요, 그죠? 이건 너무나 커먼센스 중에 커먼센스. 너무 상식이야. 발해 대조영 무슨 전투? 천문령 전투를 통해서 동모산에서 정복했다라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왕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발해에 대한 기록들은요, 이제 신라가 하거나 당나라 측에서 하다 보니까 발해 무슨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왕의 이름을 씁니다. 누가 그랬대 이렇게.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보다는 발해 왕의 원래 이름이 사료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왕의 이름까지 기억해 둡시다. 무왕은 대무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다 아시죠? 무왕은 뭐예요? 연호가 인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무예가 했던 건 뭐야? 제일 핵심적인 거,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 당과의 전쟁 기억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당과의 전쟁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장문휴 어디를 공략합니까?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한다고 했었고요. 이 등주 공격과 연관된 사람은 신라 성공한 덕후 성덕왕이라고 우리 신라 파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무왕과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발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왕은 딱 세 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의 이름은 대흠무고요. 무왕 때 중요한 건 당과 교류입니다. 당과 친해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건 삼성 당의 뭐를 수용해요? 당의 중앙 정치 조직인 삼성 육부제, 그리고 상경성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테마는 당과 교류했지만 당과 교류하려면 또 누구랑 친해져야 돼? 그렇습니다. 신라랑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신라도라는 길을 개설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뭘 설치해? 그렇습니다. 학생들,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 주자감을 설치했다. 이 정도로 당과의 교류라는 테마 아래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이 없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선항. 선항은 이름이 대인수였고요. 자, 선항과 관련된 키워드는 뭐겠어요? 발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선왕이에요. 그럼 전성기와 관련된 키워드 뭐라고 불렸다? 태동 성국이라 불렸다. 플러스 5경 15부 62주 제도 완비를 했다. 최대 전성기이기 때문에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발에는 여러분 이 정치사는요 이 세왕으로 이렇게만 정리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발의 경제, 발의 문학 파트를 하면서 2부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잠시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끊었다가 3학년 4반 수업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이어서 찍을까요? 네, 이어서 찍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곡잡게 가르친다고 잡아는 대로 네, 김기현 선생님의 파이널 특강 2부 중간입니다. 2부 중간 발의 정치사까지 까냈고요. 마무리 2부 마무리 발의 문화와 경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거의 마무리인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발의 경제 문화 파트를 끝으로 해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파트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 고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하나 부를게요. 여러분. 발해 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키워드. 그렇죠. 발해 그렇죠. 발해 경제 파트라는 발해 네, 대외무역일 겁니다. 대외무역. 자, 그래서 발해는 땅 자체가 척박한 거예요. 너무 추워. 너무 추운 지방에 있다 보니까 농사 이런 거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역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교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교역 중에 누구와의 교역이 중요하냐면 바로 당과의 교역. 당시에 최강으로 부유한 국가였던 당나라와의 교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과의 교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무역 중에 중요한 나라 어디와의 교역? 당과의 교역인데요. 당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자면 일단은 발해 역시 사신단이 머물 공간을 위해서 산둥반대에 발해관을 설치했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발해 사람들도 많이 유학을 가서 빈곤과에 응시를 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빈곤과에 응시, 그죠? 자,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당나라와의 교역을 할 때 그러면은 주요 수출품이 뭐였냐라는 거야. 주요 수출품이 뭐? 주요 수출품 바로 솔빈부의 말을 주요 수출품으로 많이 수출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거야. 왜? 말이 뭐야? 애완용입니까? 반려동물입니까? 아니요. 그럼 말을 뭐 할 때 쓰는 거야? 당시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건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은 좀 특이해. 전략 물자야. 즉 전쟁 시에 쓰이는 전략 물자라고. 전략 물자를 누가 함부로 적국에게 보냅니까? 물론 문학 때 사이가 좋아진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적국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야, 그렇죠? 어떻게 영원한 내 편, 영원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관계에. 그런데 전략 물자를 그래도 보냈다? 적국에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당나라에게 유리한 전략 물자를 수출했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해요. 전략 물자를 보냈기 때문에 전략 물자를 그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야? 응? 고구려 유민 출신. 자, 당시에 이거를 많이 수출했던 지역이 바로 산동반도인데요. 산동반도 유민 출신.
이정기에게 수출합니다. 이정기라는 사람은 이 산둥반도 지역의 절도사. 자, 우리 역사 A 시간에 작년에 배웠었는데 당나라에서 절도사면요 군사령관이자 행정 입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실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 바로 절도사인데 이 산둥반도 지역의 절도사가 누구 어떤 출신이었던 거야? 고구려 유령 출신이 이정기라는 분이었는데 이 이정기라는 절도사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 당나라 관료지만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 따라서 이정기에게 솔빈부의 말을 수출한 것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당나라의 반감을 품는 당나라 관료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전략 문제에 지원하면서 당나라를 견제하려고 했던 발해의 고도의 외교술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라서 솔빈부의 말을 수출하는 건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참고로 말하자면 산둥반도가 어디냐라고 또 지리를 까먹으셨을 분이 계시는데 산둥반도는 요 지역을 말합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이 뭐야? 그렇죠. 솔빈부 말을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발해가. 그렇죠? 요 지역에 누구? 절도사 이정기에게요. 알겠죠? 그렇죠? 발해는 이걸로 끝이냐고요? 그렇죠. 끝이죠. 뭐 볼 게 더 있겠습니까? 끝. 자, 그럼 발해 문화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는 다 모았으니까요. 자, 발해 문화 파트를 볼 건데요. 발해 문화 하면은 뭘 떠올려라? 그렇다. 무덤을 떠올려라. 무덤. 그 무덤 중에서 누구의 무덤? 종합 선물 세트를 떠올려라. 정효 공주 무덤을 떠올리자. 정효공주 무덤. 정효공주 참고로 누군데? 문왕의 네 번째 딸입니다. 자, 그래서 문왕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왜 하필 정효공주 무덤이냐? 정혜공주 무덤은 뭐야? 고구려 양식 게 너무나 명백해. 그래서 시험 문제 낼 것도 너무 간단해. 그냥 고구려 모조림 천장구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정효공주문은 뭐야? 종합 선물 세트라고. 종합 선물 세트. 자, 뭐? 당나라 양식, 당 스타일이 있고요. 또 뭐야? 고구려 스타일이 있고. 또 뭐야? 발해 스타일이 있어.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 당나라 양식은 안에 벽화로 돼 있고 뭐 고구려 양식은 평행고인 구조이고 근데 발해 양식이 좀 특이해. 어떤 형태? 탑장 형태. 즉 무덤 위에다가 뭐예요? 놀랍게도 탑입니다. 무덤 위에다 이렇게 탑을 쌓는 탑장 형태. 자, 그런데 이 정효공주명의 공주 무덤 위에 탑이 쌓여져 있는 흔적은 있는데 탑장 흔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탑이 남아있지 않아. 자, 그런데 발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탑이 영광탑이라는 탑이 나와 있는데 요게 아마 누군가의 무덤의 탑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덤 위에 탑으로 쓰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즉 영광탑은 탑장에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무덤 위에 쓰였던 탑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겠는데 탑장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탑은 영광탑이고 또 그리고 무덤은 발견되는데 탑이 없는 하지만 위에 탑을 쌓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무덤은 누구 무덤이다? 정효공주 무덤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발해는 무덤을 통해서 기억해 주십사 바라고요. 또 플러스로 발해에 불교 유물이 있어. 불교 유물이 뭐냐면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 병좌상. 요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 불상, 조각상은요, 발해 거니까요. 발해 몇 개 유물 안 되니까 꼭 기억합시다. 이런 유물이 나온 다음에 그 나라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이거는 꼭 교과서 보자 라는 겁니다. 이불 병자상이었습니다. 자,
혹시 뭐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찾겠지만 또 찾기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 57쪽 보시고요. 저기 아까 말했던 영광탑과 정태공주묘에 대한 내용은요. 교과서 59쪽에 나와 있으니까 발의 문화는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신라 발의 끝! 자, 고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파이널 특강의 마지막 3부 고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실게요.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2부가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2부를 딱 끝내고 보니까 제가 발에 부응 운동을 안 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2부 진짜 마지막 발에 부응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의 부응 운동으로는요.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부흥운동국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발해 뒤를 이어서 후발해라는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후발해와 관련해서는 태자 대광현이 고려의 백성들을 이끌고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발해 멸망은 926년인데 이 귀순하는 건 934년이기 때문에 후발해로 명확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고려 왕건의 사성 정책의 일환으로 대광현이 왕계라는 이름을 하사받는다 했죠. 그래서 고려사와 후발해는 연관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창기에 후발해가 있었고요. 고려 초기에 있었던 게 바로 후발해고요. 고려와 연관해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국가가 정안국이야. 정안국은 선생님이랑 그 수업 시간에 프린트해서 했다시피 연도로 따지면 936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86년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희, 우리가 좀 이따 볼 서희의 외교 담판 직전까지 존재했던 국가고요. 지배했던 국가고요. 지배자가 열시성과 오시성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왕국은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으면서 저기 바다 건너 송나라와 정왕국은 동맹을 맺어서 거란을 공격하려고 했을 정도로 발해 부흥국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국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서인주 아시겠죠?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국가는요 흥묘국입니다. 자, 흥묘국은 1029년부터 1030년 1년까지만 존재했던 국가이긴 한데요. 우선 고려의 귀주대첩 승리 이후에 날짜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018년에서 1019년에 일어난 귀주대첩 이후에 건국이 된 국가고요. 기록에 따르면 대조영의 실대손 대열림이 건국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려와 연계하여 거란
공격을 시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가가 후발해 정한국, 홍역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발해국도 있었지만 대발해국에 대한 기록은 조금 미미해서요. 이번 파이널 특강에서는 후발해 정안국, 흥묘국 이렇게 세 국가를 굳이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죠? 발해 부흥운동도 중요하고요. 요 나라 역시 우리나라 역사 때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라. 알겠죠? 이게 고려서이라고 하니까 이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써볼게요. 정한국, 후발해 정한국, 홍역국 꼭 기억해 주길 바라. 진짜 파이널 특강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